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10월 2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한 정책감사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세수 부족에 따른 대응책이 무엇인지, 또 지난 역대 정부에서 국세청 현황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칫 공평과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따지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최근에 뉴스타파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탈세 문제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국민들에게 많은 복지를 약속을 했었죠. 재정 문제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이런 모든 정책 이슈들이 어떤 정파나 감정싸움으로 번져서 애꿎은 서민들과 기대가 많았던 노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 시간에 TV를 보다 보면 이동통신사의 광고가 상당한 걸 느끼시죠? 매 시간마다 볼 수 있는 통신사의 광고 비율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래 국감 자료 보니까요, 미래부에 마케팅비만 연 8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조금 전 마감한 증시상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에는 2,050을 넘는가 싶었는데 다시 꼬꾸라졌네요. 네, 장 초반 2,060 정도까지 찍었었고요. 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는 2,053으로 끝났습니다. 플러스 0.61로 끝났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플러스 3.6 정도 올라서 529로 끝났습니다. 오늘 장의 특징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시장이 보게 되면 일단 증시 격언을 그대로 떠올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머에 사서 그 확신, 보도에 팔아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 지난주에 상당히 위험스럽게 생각됐던 미국 셧다운 사태도 해결이 됐고, 네. 중국의 3, 4분기 GDP 성장률도 7.8% 나와서 컨센서스 부합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호재들이 나왔으니까 당분간 시장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화학주라든가 중공업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는 좀 매물이 좀 나왔었고요. 네. 오히려 유럽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고 나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그 연일 매수세가 지금 기록 갱신 중인데, 네. 기관들은 왜 이러나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무래도 매물 압박이 시달리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마냥 이렇게 팔고 싶지는 않겠죠. 근데 기관의 돈이라는 자체는 기관 자체 자금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맡겨놓은 자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지수 자체가 이제 밴드에 갇히다 보니까 그 환매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관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관도 이제 손실 적게 보고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아무래도 외국인이 사들어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내다 팔다 보니까 가는 건 가고 못 가는 건 더 못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통 이제 주식을 이야기할 때 20일, 5일 평균 이동성 또는 60일, 20일 평균 이동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보통 한 며칠 이동 평균선에 걸쳐가지고 지금 걸려가 있습니까? 이득이나 손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통 보시게 되면 이게 상당히 긴 기간에 걸려 있죠. 그러면 이게 그 2,200을 찍고 내려온 자체가 2009년이다 보니까 예. 그 바탕으로 걸려 있는데, 사실 그동안 시장의 흐름이라는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목별로 움직였다면 요 근래 대형주가 움직이는 모습. 대형주 중에서도 파트 나누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대부분 많이 걸리신 분들이 보게 되면 60일 이동 평균선, 즉 3개월 평균에 많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손실난 부분 아직 들고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 3개월 정도라면은 해소 국면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을 좀 넓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말에 모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계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게 44% 정도가 확인이 되었다면 그 언론의 보도가 맞다면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전망한다는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게 들어왔던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다면 정말 한국 금융시장, 뭐 환율, 금리, 주식 모든 시장의 패닉 상태 이상이 올 것 같은데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계 자금이라는 자체가 원래 좀 롱텀으로 보는 좀 긴 쪽을 보는 자금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의 자금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는 자금들이 많은데 연초부터 나갔던 자금들은 유럽계 자금이 많았고요. 네. 그 후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미국계 자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걸 감안하셔야 되냐면 일단 이머징 마켓 쪽에서 네. 상당히 큰 출렁거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서구 자본들이 들어와서 이익을 봤던 부분이 아시아권의 이머징 마켓,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뭐 이런 쪽의 자금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이 이번에 미국의 뭐 축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크게 흔들거림을 보이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거기를 피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온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장 위험한 자금들 사실 그런 자금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신흥국에서 탈출한 자금들이 보험용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자금들. 그런 자금들은 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런 자금들이 지금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물 쪽에서 예. 들어온 자금 자체가. 200억 정도 된다는 잘못 들었나요, 제가? 200억 달러 정도? 예. 그 포션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한 17% 정도 예. 이익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물론 이제 환채까지 감안하면 좀 더 낮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그 현물 쪽에서만 투자한 자금이라면 뭐 큰 이익이 되겠지만 네. 이게 선물하고 연계된 자금이라든지 이렇게 된다고 친다면 그들이 한꺼번에 왕창 치고 나갈 정도의 이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는다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제넷 앨런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면 네. 적어도 2분기부터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네. 두 번째, 우리 기업의 펀더멘탈이 소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좋은가? 그렇다 그러면 왜 웅진이나 STX나 동양그룹 사태가 났으며 앞으로 또 날 것이라고 날 가능성도 있다고 최수영 금감원장이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을까? 네. 이런 걸 고민한다 그러면 쉽게 덤벼든다는 건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인데요. 네. 출구 전략 문제가 되겠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도 내년 1, 4분기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이번에 셧다운 문제가 뭐 16일 가까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꼬여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그런 부분, FED 입장에서 쉽게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애초에 뭐 12월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이제는 빨라야 3월 정도가 될 거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수치들이 맞는다면 언제든지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까지 현재 진행형인데 네. 단지 그게 이제 좀 미뤄졌다는 표현을 일단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 안에 어떤 대비책을 좀 우리 세워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 자체인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기 자체는 약간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쪽이 바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일부 쪽이 몰려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냉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경기 전체가 전부 따뜻해지려고 친다면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하고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는 서구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네. 뭐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 중국하고 많이 걸려 있는데 아직 중국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돌아서는 걸 보려면 11월 달에 있을 중국의 삼중전회 네. 이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증권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승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소식이 오늘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네, 금융
금융감독원이 이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서 특별 검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감원은 오늘 신한은행의 검사 인력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불법 계좌 조회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특감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기식 의원이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야당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 이렇게 폭로한댔다는 것입니다. 네. 신한은행은 그 당시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박병석 의원, 박영선 의원, 정동영 의원, 정세균 의원 이런 중진급 의원들하고 또 국회 정무위원회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또 고위 관료들 그리고 신성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거래 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당시 신한은행의 지도부 수뇌부가 대대적인 이 권력 투쟁에 들어가 있던 시기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나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하고 신성훈 그 당시에 지주 사장하고의 아주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이걸 놓고 배경 뒤에 어떤 정치권 실세가 있느니 없느니 또 지역 간의 어떤 이 감정이 개입이 됐느니 해서 사실 일반 은행이라든가 사기업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쉽게 말해서 그룹의 넘버 1, 2, 3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결국 이 신한은행의 지도부의 어떤 전면적인 물갈이 그리고 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지금 현재도 일부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나흥찬 회장 쪽에서 신성훈 사장을 과 가까운 인물들, 이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추정됐던 인물들을 조회했다는 겁니다. 이 거래 내역 같은 네. 것들을. 신한은행 쪽은 물론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한은행은 과거에도 이 불법 조회 문제 때문에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사 결과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이 정보를,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에서 만약에 불법 조회를 했다.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뢰를 매개로 해서 작동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내가 내 재산을 믿고 맡기는 데가 금융기관인데 거기에 내 정보가 그런 식으로 조회가 되고 했다. 이거는 사실은 금융기관의 존립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여부 확인이 우선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아까 김기식 의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또 묻혀 넘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글쎄요. 누가 또 다른 분이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사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그건 분명히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하고 정규직 간의 차별이 금지된다. 금지된다 하면 금지시키나요? 어떻게 되는 이 겁니까? 무기계약직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예. 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한 중간 정도 되는 하나의 고용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계약직은 사실 2년 이상 지금 채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같은 직무로.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용 불안과 이 분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절반밖에 못 받고 복리후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당수 공공기관들과 금융기관들이 이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회사들 잘릴 걱정은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승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또 복리후생이라든가 여기에는 분명히 또 차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의 비정규직에 비해 본다면은 좀 더 나아진, 좀 더 안정된 고용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규직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정부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만큼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라. 또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처우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좀 동등하게 해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이 기존에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은요, 네. 인건비가 아니라 이 사업비라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이 안 오르는 경우도 많고, 오른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서 턱없이 이 불이익을 받았던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적어도 인상 금액, 절대 금액, 임금의 절대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인상률, 또 복리후생 처우,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비슷하게 가져가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 쪽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복지나 차별이 금지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취업 지원 상당히 커져가겠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직원들을 네. 다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형태의 고용이 이 노동시장의 어떤 탄력성이라든가 근로의 어떤 탄력성을 떨어뜨려가지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되겠는데, 네. 다 뽑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좀 비슷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기계약직이라도 아예 정규직은 임금이 올라가는데 나는 임금이 적을 뿐 아니라 오르지도 않는다면 사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기를 진작시켜줄 만한 어느 정도의 장치들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자, 수서발 KTX 개통 연기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 서울시하고 이 종착역, 시착역,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이 공사가 6개월가량 지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삼성하고 동탄 간의 이 광역 급행철도 건설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2014년 정도에 수서발 KTX의 개통이 돼야 되는데, 아마 1년 이상 지연이 돼가지고 빨라야 2015년 말이나 될 것 같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토건설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요, 이 수서발 KTX, 수서에서 평택까지 가는 이 고속철도입니다. 이 건설공사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선로를 이용해서 동시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수서발 KTX와 함께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 시공에 들어가야 될 수서하고 동탄 간 광역급행철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중간에 역을 어디에 놓을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서발 KTX 개통에 차질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호남 고속철도 부분에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신설되는 호남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가 수서에서 출발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네. 이게 수서발 KTX가 늦어지게 되면은 결국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 역시도 또다시 동반 지연되는, 그러니까 복잡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것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지금 경부는 다 됐고 호남 고속철도는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지금 호소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또.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네, 생생경제 일부 얘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이야기 들은 것 중에 좀 쇼킹했던 게요. 충격적이었던 게 일개 시중은행이 개인의 정보 자료를 신용 정보 자료를 빼서 자기들 집안 싸움에 소위 말해서 권력 뒤에 줄대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군요. 참. 자,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또는 옛날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로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곽수종의 생생경제. 통신업체들 마케팅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의 1년 예상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서울시 예산을 알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전화해 볼 수도 없고요. 한번 내용을 이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계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무소속의 강동원 의원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 마케팅 비용 지출 현황을 분석하셨다는데 좀 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결과를. 네, 제가 지난 10월 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네. SKT와 KT, 그다음에 이제 LGU 플러스 네. 여기에서 지난 5년 동안 마케팅 비용으로 총 지출한 게 약 44조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올 상반기만 해도 한 4조 원 규모인데 예. 네, 연간으로 치면 한 10조 규모로 나타나는 거죠. 예. 네,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예. 네. 자, 10조 원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10조 원 요새 몇 조는 그냥 간단하게 넘기니까요. 네.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우선 마케팅 비용이라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의 상품을 판매 활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장 조사비, 판매 촉진비, 매매 유통비, 그다음에 예. 지상파 TV 광고비 등을 포함한 이제 광고 선전비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이제 이익을 포함한 네. 영업 마진을 포함하는 게 이제 판매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온라인 업체, 무선 통신 업체는 비규제 산업으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유선, 무선이 둘 다가 규제입니까? 아니면 비규제입니까? 이쪽이? 둘 다 이제 비규제입니다. 비규제죠. 네. 그러면 비규제라는 의미는 그들이 통신비로 얼마를 쓰든지 광고비로 얼마를 쓰든지 그거를 규제해야 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필요성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상당히 황당한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 어떤 경우입니까? 네, 업체에서 예. 마케팅 비용을 쓰는 만큼 네. 네, 이거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아까 5년 동안 44조를 썼는데 네. 이 44조가
기업에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그거로 네. 광고하게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소비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체면을 아주 단단히 걸어놓으셨군요. 그 통신사별로 규모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마케팅 지출료를 했는지. 네네. 이제 지난 그 세월을 쓴 걸 보면 SKT가 한 18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KT가 14조 한 7천억. 예. 그다음에 LGU 플러스가 한 9조 5천억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 이제 광고 선전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 이겁니다. TV를 통해서 나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광고 선전비 TV를 통해서 광고를 함으로써 네. 전화번호 갈아타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네. 여기에 이제 잘 알다시피 공짜폰이나 보조금 예.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데 이 자체가 모두 다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하신 공짜 폰이다.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고 보조금 그럼요. 지급해준다. 이것도 보조금이 아니고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 자기 네. 소비자 호주머니니까 폰지 사기네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LG U 플러스가 광고 선전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2009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KT보다는 그 광고 선전비를 적게 썼어요. LG U 플러스가요. 그런데 이제 2010년부터는 엄청나게 광고를 해댑니다. 그래서 KT도 제키고 SKT도 제키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광고 선전비, TV 광고 하는 것이 지금 LG U 플러스가 1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왜 LG U 플러스가 제일 3위 시장 점유 업체인데 왜 이렇게 많이 광고 선전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거기가 이제 한때 좀 통신 시장에서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마케팅의 실패였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은 TV 매체를 통한 광고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상당히 시장을 회복시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네. LG U 플러스도 우리 그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회사를 기사 회생시키는 그런 네. 결과를 낳은 거죠. 아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마케팅비 말입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을 유혹을 하든지 하여튼 이익을 내려 그러면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모르고 따라가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소비자들에게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다면 네.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 자체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예. 소비자들에게 구매 심리를 이용해서 네. 광고를 집중적으로 하면 그게 사실은 일종의 마취가 되거든요. 예. 체면이 걸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폰이나 보조금이나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소비자들에게 공짜폰을 주는 건데 큰 의미로 보면 네. 네, 공짜폰을 받은 사람은 이게 공짜 개념이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짜 폰이다라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통신비가 절약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통신기기 휴대폰을 만드는 전자업체랑 네. 전자업체도 자꾸 신기술을 만들어내야지만 결국은 또 새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동통신사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결국은 소비자들만 희생된다. 이렇게 좀 이 범위를 광고와 그다음에 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까지 포함시키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조사는 빠졌는데요. 예. 제조사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도 제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네. 최근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가 예. 부품값 원가가 25만 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국내가는 지금 106만 7천 원 출시했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결국 부품값 25만 원을 제외한 81만 7천 원 속에는 네. 결국 마케팅 비용에다가 회사의 이윤이 포함된 것이죠. 네. 예, 세계 어느 나라 물품을 놓고 보더라도 부품값의 3배 이상
거의 4배 수준의 그 판매가가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보통 그 외국에서 이제 차를 살 때 딜러샵을 통해서 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딜러샵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네. 팔면은 얼마씩 차 대리점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회사의 이윤의 일부를 이런 LG U+나 SK나 KT텔레콤에게 일정한 비율로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회사들이 마케팅비를 펑펑 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의심이 되지는데 네.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검증하는 과정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통신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메이카에서 통신사들에게 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런 그 증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케팅 비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네. 지금 뭐 알뜰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정부도 보조금 정책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저 삼성 같은 경우가요. 예. 중국에는 25만 원짜리 우리 한국 돈으로 25만 원짜리 아주 저가 지금 제품을 출시해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인도에서는 12만 원짜리 그 삼성 폰을 지금 출시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가폰 그 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예. 네, 이런 자체들이 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구매 심리를 이용한 아주 그 비윤리적인 그런 기업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보조금은 27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국감 때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서 결국 이제 방통위원회에서 미래창조부하고 같이 해결해서 27만 원 지금 정해놨는데 네. 최근에 뭐 지금 갤럭시 S4 같은 경우도 지금 공짜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해도 예. 시장을 아주 뭐 이 유통 질서를 지금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정부도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미래창조부라고 자꾸 하시는데 이게 창조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부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미래적이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부처입니다. 예. 우리 강동원 의원께서 국내 유무선 통신업체들 매체 유형별 광고비 집행 내역도 함께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자료 거부당했습니까? 예, 그것도 영업 비밀이라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 어떻게 네. 강제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때 네. 국세청에다가는 그 원가 조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 알아보니까 품목별로 원가 조서가 없고 연간 결산해서 총액으로만 이 출시한 품목이 뭐 수십 개 당연히 되더라도 그러겠죠. 총액으로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 그걸 분석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앞에서 국세청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공평과세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국세청도 그 원가 계산법을 아셔야지만 제대로 이 당연합니다. 법인세 추징이라든지 기타 세금 그렇습니다. 과세가 가능할 건데 그거를 뭉뚱그려서 본다는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공범이라 그러야 되나? 이런 건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게요. 예. 일종의 먹이사슬, 정경유착 뭐 이런 이 논리로 성립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왜냐하면 구체적인 물증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예. 네, 국세청에서 품목별로 어떻게 원가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제품 몇 개를 생산해서 얼마나 그러게요. 팔았다. 그래서 품목별로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자체를 국가기관에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예. 과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방기한다는 얘기는 네. 결국은 업자를 봐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기름값 1리터당 세금이 얼마 나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 한 개당 얼마씩 이 세금이 붙고 아니면 서비스 1분당 얼마의 세금이 붙는다는 게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무소속의 강동원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중국 경제 역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천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무슨 네. 주제를 다루실지? 네, 오늘은 좀 임갈굴정이라는 그 주제로 뽑아봤는데요. 예. 이말 임자, 목마를 갈자, 팔굴자, 운물정자입니다. 예. 목이 마르고서 나서야 운물을 판단한 뜻인데요.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나고 나서 당하고 나서 그 비로소 서두른다는 그 비유한다는 그 고사성어인데요. 예. 중국이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그 생산 그 증대로 인해서 성장률이 올라갔는데요. 이전 같은 대내 수요 확대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회복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구조 개혁을 좀 펼칠 예정인데요. 미리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의 새로운 그 성장 모델이 뭔지 그리고 깊게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난 금요일 중국이 3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3분기 GDP 성장률이 7.8%로 나왔는데요. 보통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경제를 볼 때 GDP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로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 전환이라든지 회복 속도를 더 자세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 보면은 2.2%로 2분기 연속 회복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했던 7.5%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가 회복된 것은 아무래도 리커창 총리의 그 미니 그 부양책의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7월부터 중국은 170조 원 넘는 자금을 인프라 사업에 투자했는데요. 뭐 철도 건설이라든지 노후주택 그 건축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생산이 늘어난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이 계속 빠른 증가세를 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그 고정자산 투자가 지난 3분기부터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황금 연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그렇게 그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 4분기에 그 중국의 수출이 작년 이맘때 허위 수출로 인해서 역기조 효과로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참고로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 7.6% 전후로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중국이 연휴가 있었고 그죠? 지난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리커창하고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부정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다 보니까 소비 판매나 이런 쪽이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접대비인 상공비 규제라든지 네. 부정부패 단속으로 인해서 전달보다는 그 0.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안정 정책에 조금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건설과 설비 투자 동향을 나타나는 고정자산 투자도 현재 그 20.3%에서 20.2%로 둔화됐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중국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공급 주도의 그 정책을 계속 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다른 성장률 지표들은 이제 서서히 좀 꺾여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뭐니 해도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좀 위축된 상태라서 투자가 중요한 그 엔진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투자 같은 경우는 전체 GDP 성장률의 한 60%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고정자산 투자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제조업, 설비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규제로 인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가 또 11월 달에 있는 삼중전의 뒤에는 부동산 장기 투자 억제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외에도 철강이나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과 같은 과잉 생산 시설에 대해서는 생산 확대 금지뿐만 아니라 1,400여 개 기업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설비 투자 수혜주라고 하는 게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굴삭기라든지 건축자재, 선박업종 등이 호재가 되면서 주가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환경이나 상하수도 설비,
통신 설비 그리고 배기가스 절감 장치, 의료 서비스 쪽으로 아무래도 투자 관련 종목들이 좀 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11월에 3중전 회의에서 조금 뭐 계획적인 조치라든지 새로운 성장 정책이 나올 법도 한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3중전에서 소득 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구조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회보장 제도를 좀 확충하면서 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호족제도 개혁을 통해서 신용 도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코노믹스의 가장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이 규제 완화라든지 대외 개방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상하이 시험구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시켜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실현까지는 아직 과제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보험이라든지 리스와 같은 6개 분야, 18개 업종에 대한 규제가 당초 상하이시가 중앙에 올렸던 내용보다는 63곳이나 수정이 됐고요. 또 금지나 규제 항목이 190개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 정책의 원안이 후퇴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그 진정성이 조금 훼손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원화도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대거 매입하면서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거든요. 중국 위안화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그 5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달러에 6.09위엔까지 절상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 달러가 전 세계 주요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인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이 최근 들어와서 중국 위안화의 절상도 절상시키는 게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에도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최근 항공기나 제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그 원자재 쪽의 수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주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 이 유입되면서 이거와 관련 종목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또 낮추기 위해서 해외로 돈들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 규모가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앞으로 1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 외환, 대체 투자라든지 펀드 상품 쪽의 그 자산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그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지적하실 때는 중국 지방정부의 어떤 부실 가능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네, 지금 계속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그 부채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스탠다드 차터드가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는 정부가 발표한 그 자료보다도 2배나 많다고 합니다. 규모는 4천조 원 정도 되고요. GDP의 40% 전후라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문제는 그림자 금융과 같은 다양한 수법을 써서 개발 자금을 조달했고요. 또 은행이 신규 대출의 일부를 경쟁력 없는 지방정부 자회사인 좀비 기업에 계속 그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은 아무래도 미국 디트로이트 시처럼 지방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고요. 또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차입으로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진 지방정부의 그 금융회사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양적 완화가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초입에 시작될 수 있고 중국 경제도 방금 말씀해 주신 지방정부의 부실 가능성 문제도 남아있고 하여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This is Mask, Alabama.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3부 경제 핫 이슈에서는요, 세금 이 불납 결손액 이게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